안녕하세요.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강북삼성병원의 공민기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공민기 교수님은 망막포도막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포도막학회에서 홍보이사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북삼성병원 공민기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망막 질환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선 거의 없는데 연세 드신 특히 망막 질환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 구부러져 보이는 거를 안과 의사들은 이제 변시증 혹은 변형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변형시, 변시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변시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변시증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생긴 검사 도구를 저희가 암슬러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암슬러 그리드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이냐고 그려보면 변시증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야의 중심이 구부러져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시야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시야의 중심이 불룩하게 꼭 물방울 맺힌 것처럼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이 검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눈을 뜨고 보면 안 됩니다. 한눈에만 병이 있을 때 두 눈을 뜨고 보면 모를 수 있어서 반드시 한눈을 가리고 각각의 눈으로 이 중심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보면 중심이 아닌 주변 부에 있는 변시증은 또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점을 보고 이 내 귀퉁이에 이제 변시증, 구부러져 보이는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 변시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시증은 황반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서 생기는 질병이 일으키는 증상인데요. 황반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각막 수정체를 뚫고 가면 여기에 맺히게 되거든요. 우리 눈에 이제 상이 맺히는 제일 중요한 부위인데, 예를 들어서 시력판에 2를 본다 그러면 2가 여기에 맺히는 겁니다. 이보다 좌우에 있는 숫자들은 이쪽에 맺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숫자가 여기에 맺히니까 우리 시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고, 이 황반부에서 살짝 코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시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 황반부가 있고 이제 이 시신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혈관궁이 활 모양으로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흔히 가장 안과 중 망막 파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위고, 환자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자기 눈에 황반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서 저 혈압이 있어요라는 얘기가 이제 고혈압이 있냐는 얘기처럼 황반 있나요라고 하면 가끔씩은 저희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은 환자분 황반이 있죠 하면 되게 환자들이 놀라더라고요. 황반 질환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황반은 정상 구조물의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겼을 때 안과에서 조금 심각한 질환들인 경우가 많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허영경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댓글을 주셔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교수님, 황반이 황색인 점이라고 해서 황반이라고 이름을 붙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일단 이게 네. 모식도라서 너무 색깔도 사람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 걸 갖고 와봤거든요. 이 제 눈인데요. 제 눈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신경이 저도 눈이 정상은 아니어서 되게 심한 근시가 있었어요. 7.5디옵터 마이너스 7.5디옵터 근시가 있었고 20년이 넘어죠. 제가 25살 때 이제 라섹을 했으니까 지금은 안경을 안 끼지만 여전히 시신경은 찌그러져 있는 이제 근시성 시신경이긴 한데, 황반부는 정상이라 가져왔고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더 어둡죠. 누를 황자를 써서 황반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에 대신 색깔은 되게 균질하게 어두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황반이 정상에 해당하는 사진이라 갖고 와봤습니다. 왜 혹시 황색으로 보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좋은 영양제들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 항산화 작용하는 영양제들이 이제 여기를 구성하는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의 색소가 이제 짙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건강에 좋은 영양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황반부도 색깔이 어둡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고도 근시를 가지고 계셨네요. 아, 네. 지금은 안경을 안 끼는데 네. 어쨌거나 저도 시신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어. 녹내장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이너스 6.7, 6.5 디옵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라섹을. 네, 저도 이제 라섹을 하고 아주 편하게 잘 저도 지내고 너무나 있습니다. 편하게 20년 네. 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보다 조금 더 눈이 나빴던 걸로. 네. 네, 또 진행해 보시죠. 네. 일단 이 황반부는 그냥 이렇게 딱 사진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단층 우리가 CT 찍는다 할 때 그 단층 촬영을 해보면 약간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우리 눈에서는 이제 OCT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걸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정밀한 검사고 이렇게 정밀한 검사가 된 게 한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2006, 7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지금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OCT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몸에 있는 장기는 불투명한 것을 보려니까 방사선이 들어가야 되지만 눈 속의 망막까지는 이제 투명한 조직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요거를 찍는데 방사선은 필요가 없고 초음파만 있으면 돼서 뭐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도 아무런 해가 없이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검사고 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황반인데 여기에 볼륨이 또 중요해서 이렇게 볼륨이 얼마인지가 나타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얻은 볼륨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제 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거 이제 보통 저희가 아주 황반부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황반부의 이 바깥쪽 층, 이 꼭 철도처럼 평행하게 진행한 4개 정도의 하얀색 선이 중요한데 이게 시세포가 있는 층이고 여기가 변형되거나 하면 우리가 변형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해서 검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굴도 대칭이고 어느 정도는 손도 대칭이고 하듯이 눈도 심한 짝눈만 아니면 대칭이라서 역시 제 건데 가운데 볼륨이 숫자가 거의 일치하죠. 똑같고 주변 부의 숫자도 얼추 일치하고 모양도 얼추 일치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시가 있어서 비문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OCT를 찍으면 이렇게 비문증에 해당하는 유리체의 혼탁들도 저희 눈에는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눈을 가지고 정상 황반 구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정상 구조가 눈에 잘 있고 이 바깥층, 시세포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셔야 앞으로 나오는 질병들에서의 비정상 소견들이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을 변형시키는 대표적 질환들을 이제 여러 개 갖고 와봤고 좀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질환들을 위주로 갖고 왔는데 2개로 분류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군과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처치나 주사 등으로 치료하는 군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비술적 치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이제 오는 병인데 중심성 장애성 맥락망막병증 이름이 너무 길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의료진들이 설명할 때에는 중심성 망막염 혹은 뭐 중심성 망막병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앞글자 약자를 따서 안과사들은 대부분 CSC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망막박리가 있는 병인데 저희가 망막박리하면 수술을 하는 응급한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망막박리는 이 앞에 보면 열공 망막박리고요. 이 녀석은 장액, 물이 새어나오는 망막박리라 수술을 하지 않고 장액 망막박리가 황반부를 침범해서 중심성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저희 같은 나이가 제일 이제 호발하는 남성 이제 이런 40대 혹은 50대까지도 꽤 많은데요. 호발하는 나이고 시력도 떨어지고 색감, 대비 감도가 다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변시증,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고 소시증이라 해서 작게 보이는 증상도 많이 생기는데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해가지고 조금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나 뭐 닥쳐올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혹은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게 잘 오거나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모든 형태의 스테로이드가 얼굴 주변에 바르거나 이런 뿌리는 약들도 다 이 병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치료 없이 잘 호전이 되고요. 일부는 이렇게 기다려도 호전이 안 돼서 몇 가지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딱 42세 호발하는 남자 나이고요. 시력이 1.0입니다. 보시면 아까 정상에 비해서 여기에 검게 보이는 게 있죠. 여기 유리체가 까맣게 나오는데 유리체가 95%가 물이라서 까맣게 나오는 거라 까맣게 나오는 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초음파에서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물이 고인 거라서 우리가 망막이 박리됐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물이 고였던 눈이 여기에 보면 볼록하게 물이 고여서 색깔이 균질하지가 않고 얼룩덜룩한데 별다른 치료 없이 4개월이 지났을 때 깨끗하게 호전이 되었고 색깔도 조금 균질해졌지만
보시면 아까 바깥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뾰족하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 났지는 않고 저렇게 후유가 좀 남고요. 60세 남자 환자 정도면 이제 저희 환자 중에서 꽤 젊은 편이니까 이 정도 남자들한테는 꽤나 호발하는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2년 만에 오셨는데 물이 불룩하게 고였고 역시 별다른 치료 없이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아지고 모양도 크게 나쁜 거 없이 좋아졌습니다. 금방 좋아지면 이렇게 크게 합병증 없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고일 때 아까 제가 장액으로 물이 고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형광으로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부가 여기니까 아주 황반부 근처라 이런 데는 레이저를 함부로 쳤다가는 황반부가 손상돼서 시력이 잃기 때문에 치료 없이 지켜봤고 시간이 지나서 좋아졌죠.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더 보면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별로 나쁘진 않거든요. 40세 남자 환자였고 전 기다리자 그랬는데 반대쪽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쪽 눈은 0.8인데 자기가 인쇄 일을 해야 되는데 색을 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다시 오셨고 조금 좋아졌어요. 물이 좀 줄었는데 자기가 색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만에 하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항체 주사를 했고 4주 지나서 조금 더 가라앉았죠. 거기서 4주 지나서 더 가라앉았는데 보시면 이제 처음보다 많이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고 울퉁불퉁하게 났고 황반부의 사진도 보시면 불룩한 물이 빠졌다고 정상이 되는 건 아니고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상으로 낫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고 변실증이 좀 남게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나이도 일반적이지 않죠. 성별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 중에서 좀 과하게 오는 일반적이지 않은 CSC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워낙 오랫동안 안 나와서 14번이나 주사했던 분인데 저는 이제 이때는 제가 보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진료를 받는데 2달 만에 확 나빠져서 저에게 왔고요. 아까 봤던 그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인데 보면 사방이 다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방이 다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악화된 거는 아마도 이 강력하게 새어나오는 여기가 원인인 거라 생각이 들었고 황반부랑 다행히 거리가 좀 있어서 안심하고 여기에 레이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순식간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보시면 다른 데 새어나오는 걸 그대로 둬도 강력한 여기 하나만 처치했더니 제법 좋은 모양을 보여서 시력은 많이 올라갔고요. 여전히 황반부는 조금 손상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케이스인 CSC를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 크기가 작아 보이는 현상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원리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해 보면 정상 망막에서 이 정도 오토바이를 본다고 치면 상이 이렇게 그대로 맺히니까 우리 눈에 이 정도 크기의 똑같은 상이 맺힌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눈은 상이 이렇게 망막이 물이 고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팽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될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더 넓게 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이 맺혀도 여기 세포는 이 녀석과 연결된 거니까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인식하기로는 요만한 상으로 인식하게 돼서 소시증, 작아 보이는 증상을 이 CSC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앞에 케이스 한번 바로 전 네. 사진 한번 네. 들면서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막박리가 되면 사실 그쪽 부분의 시야를 잃거나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CSC가 아까 중심성 네, 망막병증이라고 그렇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에서는 저 부분의 시력이 없지는 않잖아요. 없진 않죠. 그러니까 작게 네. 보이거나 또 왜곡돼 보일 수는 있지만 저기도 망막이 떨어져 있지만 시력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열공 망막 박리를 OCT 이걸 찍어 보면요. 대부분의 열공 망막 박리는 이 화면 바깥으로 벗어날 만큼 이 망막 하액 고인 물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CSC는 고인 물의 양이 망막 박리가 있지만 장액성이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멀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들이 맥락막, 여기가 맥락막인데 맥락막에서 이 시세포층으로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망막 박리가 있지 않은 한은 제법 시력이 유지는 됩니다만 이 일이 반복적으로 혹은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가라앉아도 시력이 막 0.23밖에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게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고 뭔가 섬유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물이 네. 고이면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은 다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희한하게 이제 VKH라는 하라다병은 물이 고여도 이렇게 찍찍찍 늘어난 조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조직이 떨어지긴 했지만 요 물이 그냥 맹물 같은 게 아니라 영양 성분이 있어서 전달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제 친구도 사실 이 병을 앓았었어요. 의사들 중에 많습니다. 네, 네. 남자고 네. 이제 뭐 중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많이 걸리는데 대개는 치료 없이 좋아지는 그렇죠. 네. 예후가 괜찮은 병일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재발을 잘 하지 네,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발인자들이 생기면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음. 도저히 안 낫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이런 병을 설명드렸을 때 사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지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가 네, 직장 문제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네. 분들 중에서는 제 친구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네. 이걸 매년에 한 번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혹시 뭐 이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흡연이라든지 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흡연은 아직 되게 관련이 높지는 않은데요. 음. 술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한 게 이 병과도 또 관련이 있어서 과음을 했는데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종종 환자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몸이 필요한 일들, 정신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술을 줄여야 된다. 술은 줄이면 네. 안전하지 않을까 좀 더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질환을 앓고 계셨거나 또 비슷한 증상을 앓고 계신다면 한번 이 OCT 검사라는 게 그 망막 의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검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예, 네. 저게 없었을 때는 정말로 진단할 네. 수 있는 툴이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이거 네. 없으면 제가 진료를 어떻게 보나 싶습니다. 질문이 강나영님께서 그 근시가 있는 시신경이 찌그러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질문 이제 주셨어요. 근시라는 게 모든 근시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근시가 안구가 뒤로 길어지면서 생기거든요. 뒤로 길어지면서 시신경은 이제 단단한 조직이니까 그 녀석은 가만히 있고 안구의 나머지 부위가 팽창하면서 한쪽으로 찌그러집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기능의 이상이랑 100% 일치하진 않는데 우리가 시신경의 모양을 보고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시신경이 찌그러지니까 녹내장이 생기는지를 금방 모양을 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시신경이 찌그러진 눈은 그냥 딱 봐서는 이거 긴가민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매년 녹내장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녹내장이 아닌 것을 봐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근시가 심해지면 고도 근시는 눈이 이렇게 앞뒤로 길어지면서 망막 쪽이나 시신경 쪽이 대칭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약간 비대칭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평면으로 찍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있는 것은 좀 찌그러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OCT를 찍어보면 이걸 이제 단면을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 사진보다는 좀 더 정교한 그런 검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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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또 교수님 또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네. 황반부종인데요. 황반부종은 화면이 네. 황반부종은 이제 황반부 아까 보였던 황반부에 물이 차는 건데요. 아까는 그 밑에 물이 찼잖아요. 그래서 망막 박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 안에 물이 차면 우리가 부었다고 표현하죠. 그걸 이제 부종이라고 하고 원인은 당뇨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눈에 생기는 중풍이라고 부르는 정맥폐쇄가 또 흔하고 너무너무 요즘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황반변성이 이제 아마 제일 흔한 세 개의 원인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포도막염 같은 염증 질환, 백내장 수술 같은 눈의 수술들이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심하지만 않으면 안약을 쓰면서 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도 잘 듣고 좀 특수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호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흔한 치료는 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뇨 환자인데요. 당뇨가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라서 혈관이 망가지면서 혈관 내의 물질들이 삼출물 형태로 밖으로 삐져나와서 노랗게 고여 있고 혈관이 망가지면 이렇게 출혈들도 있죠. 이분은 이제 잔뜩 레이저가 쳐져 있었던 눈인데요. 제가 보기 전에 이제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지면 안전을 위해서 이제 레이저를 쳐서 신생혈관의 증식을 막는데 이런 치료가 돼 있었던 눈이고 형광 안조 촬영을 해봤더니 혈관이 전부가 다 노출이 잔뜩 사방에서 보이죠. 이런 노출들이 많고 하니까 망막 하액이 여기 고여서 망막 박리도 엄밀히 말하면 있긴 있는데 조직 내에 물이 고이는 망막 부종이 있고요. 황반 부종이 있고 하얗게 보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출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주사를 맞았던 분이고 부어 있으니까 주사를 했는데 보통 항체 주사에 굉장히 잘 듣는 편인데 이분은 거의 반응이 없어서
스테로이드로 주사를 얼른 바꿨고요. 좋아지고는 있었습니다만 보시면 바깥증이 조금 깨져 있죠. 그래서 시력이 좋아졌음에도 바깥증이 깨져 있어서 이분은 변시증을 계속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주사 치료를 하면서 개선을 시키지만 100% 정상을 만들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이 볼륨 가운데 용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이제 당뇨망막병증인데 용적이 250에서 300 정도면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정상인 반대쪽 눈과는 달리 이쪽 눈은 물도 망막 하익도 고여 있고 조직 내부에도 물이 고여 있고 심하게 부어 있어서 항체 주사를 해서 가라앉혔는데 앞서 원인 중에 백내장 수술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3개월 만에 심하게 부어가지고 700을 넘었습니다. 시력도 막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내가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사를 해서 좀 가라앉혔는데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주사를 해야 될 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합병증을 보았고요. 이제 정맥폐쇄라고 하는 질환을 볼 텐데 이것도 굉장히 흔하고요. 우리가 눈의 중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혈관이 막히는 건데 사진만 찍으면 피가 나서 뇌출혈 같은 질환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뇌졸중처럼 여기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정맥이 막힌 거고요. 정맥이 막혔는데 중심부 정맥이 아닌 살짝 비껴난 정맥이 막혀서 전체 망막이 다 침범당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만 침범을 당해서 혈관을 보는 조형 검사를 했더니 이 부분만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혈관에 생기면 여지없이 황반이 붓는데 항체 주사에 잘 들어서 한 달 간격으로 2번 놓고 이제 검사가 좋으니까 간격을 늘려보자 해서 2달 만에 봤더니 다시 나빠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1달 반 정도로 주사 간격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었죠. 근데 피는 줄지 않아도 시력에 크게 뭐 영향을 안 주는데 아무튼 피가 줄면서 보시면 여기에 막혀가지고 하얗게 말라붙은 강처럼 하얗게 보이는 혈관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이제 고스트 베슬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에 혈관이 막히면서 이렇게 그 이어지는 뒤쪽에 있는 혈관들까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이건 이제 분지정맥 폐쇄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중심정맥이 막히면 여기에 있는 혈관이 막힌 거라서 뭐 망막의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피가 맺힙니다. 그래서 넓게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피가 있고 여기도 피가 있고 위아래에도 다 피가 있고 황반도 훨씬 더 심하게 붓고 합니다. 이분은 주사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물론 처음엔 주사 반응이 별로 없었지만 2번 정도 놓았더니 깍 가라앉았고 좋아서 조금 간격을 길게 했더니 다시 부어서 결국 다시 사주로 돌아가서 주사를 조금 더 열심히 놓고 있는데 시력은 1.0으로 좋아졌습니다. 혈관을 보면 앞서 보여드린 분지정맥폐쇄는 이렇게만 혈관이 망가졌는데 전체 혈관이 이렇게 부옇게 물이 새어나오곤 있죠. 그런데 이분은 되게 예후가 좋은 거고요. 분지정맥폐쇄와는 달리 중심정맥폐쇄는 열에 한 5, 반 정도 되는 환자들은 주사의 반응이 이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질환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질환은 습성 황반 변성인데요. 제가 볼 때 오늘 나온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저희 망막 의사들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 게 시력 예후가 너무 안 좋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발병하고 있고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실명의 1등 원인이 이거일 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황반 변성이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나이에 관련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가장 위험한 황반 변성이고 신생혈관이 하필이면 황반부 근처에 있는 조직에 부종이나 물을 고이게 하거나 출혈이 생기게 해서 이게 이제 다 액체잖아요. 액체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걸 습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그렇게 신생혈관이 근시성으로 오기도 해서 근시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시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위험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나이 관련 황반 변성보다 드물고요. 원인을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데 있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원인 모르게 젊은 눈에서 생기면 특발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인자는 고령이 제일 위험인자인데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유병률도 높이고 치료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가장 못된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시성 황반 변성은 당연히 근시가 원인이 될 거고 예전에 항체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치료가 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학 치료를 해도 시력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요. 항체 주사가 거의 최초로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 시력을 좋게 만드는 치료가 되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치료가 항체 주사로 이제 귀결됐는데 아주 일부에서는 광역학 치료가 아직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시면 나이가 앞에 환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이렇게 고령인 환자들한테서 삼출물이 아닌 조금 더 덩치도 크고 조금 색깔도 좀 다르게 보이는 요 드루젠이 있는 눈에 피가 좀 나 있습니다. 습성인 거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두 혈관을 잇는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형광 안저 혈관 조형을 했더니 하얗게 누출이 됩니다.
망막 하액은 없으니까 망막 박리는 없지만 조직 내에 물이 고이는 망막 부종이 있고 이 황반 부종 때문에 중심부의 두께도 많이 두꺼워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항체 주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했더니 싹 가라앉아서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망막 외층은 안 좋아서 시력이 썩 좋아지진 않습니다. 황반부의 두께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기에 울퉁불퉁한 게 남아서 안타깝지만 환자들의 시력이 뭐 1.0, 뭐 0.8 이렇게 좋아지는 않는데 환자는 90세이기 때문에 0.1에서 0.25만 좋아졌어도 많은 호전을 느꼈습니다. 워낙 중요한 병이라 한 가지 더 가져와 봤는데요. 75세 남자고 대부분 이 정도에서 많이 오고요. 이분은 전형적인 드루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물도 고여 있고 피도 고여 있고 삼출물도 있죠. 형광 촬영을 해봤더니 이렇게 불룩불룩한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 맥락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습성 황반변성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한테 많고요. 이 병에는 특징적인 드루젠이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난데없이 황반변성이 습성으로 가는 경향을 저희가 겪게 됩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물이 고이는 망막 박리 형태면 여기는 하얀색 막이 하나 더 있고 그 밑에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망막 박리는 아니고 망막에 색소 상피가 떨어졌다 그래서 색소 상피 박리라고 부르는 양상입니다. 여기도 역시 물이고요. 여기 망막 하액이 아닌 망막 부종도 있어서 세 종류의 망막물이 다 있는 형태입니다. 역시 열심히 주사하는 게 유일한 치료라 열심히 주사를 해서 차츰차츰 좋아졌고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가 어쩔 수 없이 3번 주사하면 간격을 늘리게 되어 있어서 늘렸더니 물이 조금 늘지만 많이 나빠진 건 아니어서 반복해서 주사해서 조금 회복은 됐는데 시력을 보면 꽤 좋아졌죠. 근데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망막 외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치료 전에 망막 외층이 잘 안 보였던 게 열심히 치료했던 여기 보시면 이 철길 중에 하나인 요 녀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망막 외층이 모양이 회복되면서 시력이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네. 그 내과적 치료, 네.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병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 말씀 주셨어요. 망막 정맥 폐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당뇨합병증이 당뇨합병증. 네. 굉장히 당뇨도 많고요. 그렇죠, 많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뇨 조절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당뇨를 조절하는 것, 그게 1순위고 또 하나는 또 망막의 그 진행 상황을 봐서 그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레이저를 하거나 네. 또는 망막 부종이 있거나 할 때는 또 주사를 항체 하거나, 주사를 네. 하거나. 근데 네. 이제 이게 망막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두 가지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신생혈관이 생겨서 이제 피가 나게 하거나 황반이 부종이 생기거나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황반 부종이 일단 생겨버린 눈에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해봤는데 내과적인 이제 말 그대로 당뇨 관리만으로 황반 부종이 좋아지고 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일단 한번 황반 부종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안과적인 처치인 주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환자분 시력 예후에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그 전에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미 오면 당연히 이후를 위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지만 동시에 안과적 치료도 따라와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뇨만 열심히 조절한다고 해서 눈이 시력적 개선이 네. 되게 의미 있게 좋아지진 않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네, 그때부터는 안과가 적절한 같이 들어가야 치료나 검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망막 정맥 폐쇄도 꽤나 흔하게 보는 질환인데, 그렇죠. 많이 흔하죠. 네네. 네.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피가 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네. 엄밀히 말하면 혈관이 막히는 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혈관 막히는 게 아니고 심근경색이잖아요.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거. 근데 심근경색은 뭐가 날라와서 막히는 건데 눈에 이제 정맥 폐쇄는 동맥과 정맥이 눈에는 이렇게 아까 사진에 보시면 혈관들이 막 여러 개 지나가는데 서로 겹쳐요. 겹치면서 동맥의 박동성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정맥이 눌리면서 막히는 형태로 분지정맥 폐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뛰었다가 뭐 박동이 꿍꿍꿍꿍 오니까 막혔다 열렸다 막혔다 열렸다 막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이물질이 막는 게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 폐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뒤에 출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니까 정체되면서 피가 이렇게 묻어나는 양상으로 압이 올라가면서 묻어나는 양상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정맥 폐쇄는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 눈의 혈관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도 분명히 겹쳐지는 데가 있었을 텐데 거기가 막혔을 거고 여기가 이제 좀 얇은 혈관이 동맥이고
굵은 혈관이 정맥인데 동맥이 정맥의 위로 지나갑니다. 음.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물론 고혈압 없는 분들한테 많이 오긴 하지만 고혈압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이 위에 있는 동맥의 박동이 그 밑에 있는 정맥을 누르면서 이렇게 관류압도 올라가고 하면서 피가 이렇게 묻어나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묻어나는 양상으로 보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뭔가 혈전이 생기거나 형전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네. 뭐 색전이 날아와서 막히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동맥폐쇄입니다. 그래서 동맥폐쇄이고. 동맥폐쇄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은 게 네. 황반이 부을 정도의 여유도 없습니다. 눈에게. 그냥 음. 말 그대로 심근경색 생기듯이 눈의 그 부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치료도 없고 황반도 아예 붙지를 않고 아예 위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시증을 못 느낍니다. 시력이 안 나오니까 아예 변시증을 못 느끼고요. 정맥폐쇄는 어쨌거나 시력이 나오니까 변시증을 느끼고 뭐가 날라오는 건 아니어서 예후도 훨씬 좋죠. 저 정맥 폐쇄가 있는 분들이 향후에 또 재발을 하거나 반대쪽 눈에 오거나 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로의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가끔씩은 있거든요. 다른 영역이 막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혈관이 막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그래서 순환기 내과를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동맥폐쇄 환자는 당연히 순환기 내과를 보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 보냈는데 정맥폐쇄는 꼭 심장이나 뇌 쪽의 문제가 동반되는 확률이 매우 낮아서 그렇진 않지만 저는 이제 고지질 같은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에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는 관리를 잘 하시라고 내과적 치료가 이제 권유된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원 요정님께서 가로는 안 그런데 세로로 된 직선을 계속 쳐다보면 선이 휘어져 보인다. 혹시 변시증 같은 건가요? 이게 만약 한쪽 네. 눈씩 가려서 봤는데 뚜렷하게 한쪽 눈에서 뭐 두 눈이 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눈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한 눈씩 가려서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했는데 가로선과 세로선이 당연히 구분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휘었는지는 당연히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가로선과 안 그러고 세로만 유독 그런다면 그것도 변시증이 맞습니다.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큐상천의 세상님이 변시증을 겪고 우한 망막박리 진단으로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공막돌융술이라는 수술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8개월 이상 지났는데 변시증이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는 휘어져 보이고 또 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큐상천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마지막 케이스가 또 망막박리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그때 답변을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아까 습성 황반 그렇죠. 변성인데 너무 중요한 병이죠. 네. 건성 황반 변성 오늘 따로 말씀 안 해주셨나요? 이제 네. 건성 황반변성은 모든 네. 황반변성의 시작이 아까 드루젠 같은 건성 형태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건성 형태에서 드루젠만 있는 눈들은 우리가 후기 황반변성이라고 안 하고 이제 초기 혹은 중간 단계의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액체 형태가 새로 생기면 습성이라고 하고 습성은 무조건 후기죠. 근데 건성은 그러면 좋은 거냐? 우리나라는 후기 황반변성의 대부분이 물이 고이는 습성이라서 습성은 나쁘고 건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성도 지도형 위축이라고 말라 죽어버리는 후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대다수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더 많거나 거의 반반이라서 후기 황반변성도 건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습성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건성도 나쁠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 안 하는 게 아직 건성은 치료가 없습니다. 변시증이 없고요. 그냥 그 부분의 시야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변시증이어서 건성 황반변성을 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 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질환이고 항체 주사라는 게 없을 때는 사실 이것도 손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발명인 것 그때는 같습니다. 다 실명을 네. 했죠. 그래서 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좋게 만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다행이고 이 항체 주사도 여러 가지가 점점 신약들이 나오면서 나오고 있죠. 네. 이제 보통 눈 속에 주사를 한다는 게 환자분들은 되게 무서워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 또 눈에 주사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걸 또 자주 맞아야 되는 주사도 있고 조금 더 텀을 늘려서 네. 맞아야 되는 주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황반변성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환일 것 같다고 얘기 드린 게 주사 맞는 질환들이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CSC부터 지금까지 다 항체 주사가 들어갔는데 빠짐없이 이렇게 널리 쓰이는 주사인데 그중에서 습성 황반변성이 가장 완치가 없고
많은 주사를 적절한 간격을 통해서 계속 맞아야 돼서 너무나 중요한 병인 것 같고, 안타깝게도 이 병은 한 2년 정도 열심히 주사를 놓으면 주사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해도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는데, 나는 매번 와서 이렇게 괴로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점점 안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갈수록 횟수를 줄이고 효과가 점점 좋은 주사들이 신약으로 나오곤 있지만 처음에 나오는 속도에 비해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도 들고 생각보다 되게 뛰어난 약이 또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그러면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이 병은 엄밀히 말하면 4개월 간격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요 환자도 보면 점자 주사 간격을 늘렸잖아요. 4개월 이상으로 늘리지는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권고 사항인데요. 일부에서는 완전히 싹 가라앉아서 막 두세 번 만에 더 이상 안 맞고도 잘 버티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4개월 이내에서 주사가 필요합니다. 한 두 달마다 맞아야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잘 가서 12주 혹은 16주에 맞는다 그러면 그분은 꽤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 혹시 이 보험으로 맞을 수 있는 주사의 그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주사를 반복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효과가 떨어지면 시력이 차츰차츰 떨어지는데 시력이 일정 이상 안 나오면 더 이상 정부에서 보험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보험 주사가 있긴 있습니다. 비용이 더 비싼 것도 아닌데 비보험이라고 해서 그 주사도 비용이 그럭저럭 이제 받아들일 만한데 대신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눈인데 더 좋은 주사를 못 놓고 조금 덜 좋은 주사를 더 자주 놓게 되죠. 그런 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시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필요한 주사를 제때 잘 맞아야 그래도 최대한 시력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눈이 그럭저럭 괜찮아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얘기 들은 때에 꼭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추후에 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 전막인데요. 너무너무 흔한데 이 망막 전막의 이 전자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구두로 설명드리면 입안에 있는 조직이나 뭐 눈꺼풀의 이제 결막 같이 점막으로 미음자 받침인 망막 점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전자, 전후, 좌후, 오전, 오후 할 때 그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그냥 안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황반이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황반의 주름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전은 있지만 아직 100%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보통 50세 이상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이런 게 생길 나이가 됐는데 아무 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어쨌거나 망막의 당뇨로 인한 병이나 아까 나왔던 혈관 폐쇄 혹은 염증성 질환, 앞서 누군가가 질문하셨던 망막 박립 혹은 외상같이 눈 속에 뭔가 염증 혹은 이런저런 물질들이 안 좋게 되는 혈관 문제들이 생기는 질환들에서 흔하고 당연히 변실증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왔겠고 시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질환과는 달리 크게 보이는 질환도 이 병에서 느끼게 됩니다. 치료는 수술 치료가 이제 유일한 치료라서 이제 여기에 이 수술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56세 남자 환자, 50대에 좀 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황반부가 뭔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심하게 두꺼워져 있죠. 정상 황반 모양이 슬금슬금 잊혀질 때가 돼서 제 걸 다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야 될 모양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뭐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서 배웠던 두 개의 단층이 만나서 꽝 부딪히면 이렇게 높은 산이 되는 것처럼 이쪽으로 뭔가 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이 해서 제 거 보시면 이제 망막의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검은색 층을 보면 평평하게 평행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이 눈에서는 이 망막층이 검은 층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이쪽 검은 층도 끌려 올라가서 망막의 외층, 시세포층이 이렇게 또 역시 끌려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시력은 0.6으로 그럭저럭 나오지만 사물이 많이 휘어 보이게 되고요. 수술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중심부가 250에서 300 정도가 정상이니까 정상까지는 안 가라앉지만 제법 많이 가라앉았고 모양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래서 요게 끌려 올라갔던 이 검은색 층도 많이 평평해졌는데 황반부가 볼록한 건 아직 좀 남고요. 시력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이제 아까 그분은 이제 안쪽으로 몰려 있었다면 이분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꼭 나가는 것처럼 꼭 치즈 크러스트 피자 먹으면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쭉 하고 늘어나는 것처럼 생기고 이쪽으로 사방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끌려가서 이게 망막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생겼고요. 이렇게 주름도 져 있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막이 꽉 잡고 있으니까 황반부 중심부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양상으로 생기는 걸로 생각이 들고, 수술을 해서 이 망막 층간 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다른 걸 없이 이 위에 잡아당기는 막만 제거해도 여기 약간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거의 다 붙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시력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대시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시증과는 반대로 그럼 왜 생기냐? 정상 망막이면 그대로 상이 맺힐 거니까 역시 크기가 변화가 없을 텐데, CSC는 이쪽으로 팽창하는 질환이었는데, 아까 이 망막 점막 중에 첫 번째 조직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가운데로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조직들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서로의 연결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과하게 그린 경우긴 하지만 생길 거라 추측을 하면, 동일한 상이 맺혀도 이 지점은 이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이니까 좀 더 크게 뇌에서 인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당기는 망막 점막이면 또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망막 점막을 한번 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볼 건 황반 원공인데요. 좀 유사한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특발성이고, 나이도 이제 50대 이후에 주로 생기고, 시력 저하 변시증이 느껴지는데, 훨씬 더 빠르게 시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더 많이 떨어지고 변시증도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망막 점막보다는 더 심한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고, 외상으로도 잘 오고요. 근시가 참 온갖 군데 다 들어가는데 근시도 이 황반 원공의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결국 치료는 유리체 절제술인데, 보시면 아까는 요 망막 위에 막이 하나 더 낀 질환이라면 여긴 누가 봐도 딱 끊겨 있죠. 이게 이제 단층이니까, 단층 촬영이니까 위에서 보면 요만큼이 구멍으로 뽕 나 있을 거고요. 원래는 이 길다란 선이 유리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땐 유리체가 여기랑 붙어서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유리체의 뒷면, 후 유리체가 망막과 분리되는 후 유리체 박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체의 이 조직과 망막이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 방향의 힘이 망막의 황반부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끊긴 것처럼 이렇게 끊겨버리게 되고, 수술적으로는 이제 이 유리체가 여전히 얘를 잡아당기고 있을 힘이 될 테니까 제거하고, 망막의 제일 위층인 망막 내 경계막도 제거한 다음에 이 유리체 공간에 가스를 가득 넣습니다. 가스를 넣고 환자분한테 엎드리라고 그러면 가스가 위로 뜨니까, 위로 뜨는 가스의 힘이 이 황반부를 눌러줘서 볼록 올라와 있는 여기가 눌리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안쪽으로 밀려서 붓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7개월 지났을 때 황반의 원공이 잘 붙었죠. 잘 붙었지만 여전히 조금 일그러져 있기는 하고, 시력의 개선은 있지만 훨씬 더 시력이 빨리 망막 점막보다는 떨어지고 변시증도 심해서 좋아져도 환자들은 계속 휘어져 보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볼록 올라온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은 거기가 볼록 안 올라와 있죠. 유리체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 떨어진 지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됐으니까 유리체도 더, 후 유리체 박리가 더 오래돼서 저 위로 사라졌고, 처음에는 이제 어쨌거나 이게 이 눈에는 큰 트라우마니까 불룩 부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생기면 좀 더 오래됐거니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둘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럴수록 점점 수술로 여기가 붙을 확률이 줄어드니까 변시증이 느껴지면, 한눈씩 가렸을 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꼭 변시증이 느껴지면 빨리 오셔야 되고, 이렇게 조금 오래된 눈이라서 그런지 수술을 해도 여기에 끊겨 있는 게 계속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분명 좋아졌지만 환자분은 여기가 완전히 메꿔지지 않고 약간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안과적 진료를 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질환인데요. 앞서 질문하셨던 그 망막 박리인데요. 장액 망막 박리와는 달리 열공 망막 박리는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망막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나고, 유리체 공간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리체 공간에 물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리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단층 촬영은 다 옆에서 찍은, 옆으로 방향인데, 이 눈은 이 옆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이 망막 박리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단층 촬영이 안 찍혀서 요 세로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세로 영상에 여기는 꼭 망막 박리가 없으니까 요만큼이 이제 여기에 찍힌 요만큼인데, 보면 여기도 망막이 떨어져 있죠. 황반부에 물이 고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고여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테니까 요 부분도 망막이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쯤 있어야 될, 가운데 여기쯤 있어야 될 황반부도 이미 침범을 했다는 뜻이 돼서 황반부가 침범된 열공 망막 박리로 볼 수 있고, 이런 눈은 수술해서 이쁘게 잘 붙였습니다. 거의 정상 모양처럼 사진만 보면 보이는데 황반부는 굉장히 찌글찌글하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그닥 좋아지지 않았어요. 0.1도 안 되는 시력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이분은 20cm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눈에서 0.16으로 좋아졌고 0.2까지 좋아져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황반부가 포함되어 있는 망막 박리였기 때문이고 황반부가 보면 1개월째에 비해서 9개월 되면 요 황반 외층이 꽤 살아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 부위 황반 중심부에 아직은 살아나지 못해서 시력의 개선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하셨던 분에게 이제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모양인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 아이는 되게 어린 10대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제가 처음 봤던 환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황반이 여기잖아요. 황반부가 딱 이만큼이 망막 박리가 진행하면서 황반부가 딱 걸렸죠. 그래서 황반부가 걸린 채로 와서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고요. 열공 망막 박리고 아래쪽이니까 물이 고여도 위쪽은 물이 고이면 순식간에 중력으로 내려오지만 서서히 차 올라오니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모른다는 얘기가 있듯이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눈씩 반드시 가려봐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서서히 물이 차다가 황반부가 가리면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왔고 다른 의료진의 다른 곳에서 두 번이나 이제 망막 바깥에 공막 돌융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공막 돌융술만으로 망막이 붙지가 않아서 저한테 이제 세 번째 수술을 위해서 의뢰가 되었고 세 번째 수술이라 나이가 어리지만 부득이하게 제가 눈속 수술을 했습니다. 해서 한 번에 이제 잘 붙었고 물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10개월이 지났을 때 물이 싹 다 빠졌지만 여전히 여기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부는 다시 붙었어도 여기에 이제 선이 남아 있습니다. 망막에 물이 고였던 선이 홍수가 났던 부분이 이제 남아 있고 완전히 정상으로는 안 돌아와서 이 환아도 시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구부러져 보이는 것은 여전히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져온 환자분들의 케이스입니다. 네, 방금 케이스에서 아마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단순히 망막 박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반을 포함하는 망막 박리가 있었냐 또는 그 황반이 떨어진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시력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망막 박리가 되었을 때 정말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황반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해서 정상화가 되면 사실 시력이 1.0을 유지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결국 시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이라서 중심에 황반만 괜찮으면 시력은 잘 나올 거고요. 물론 침범한 게 황반 근처까지 침범했으면 아까 그 암슬러 격자를 봤을 때 중심부에서 침범한 거에 해당하는 주변부 일부가 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만 돼도 불편함이 훨씬 적거든요. 네. 그래서 황반부가 침범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술을 얼마나 급히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달라질 것 같고 큐상처님의 질문을 보니까 제가 아까 길어서 그 뒷부분을 지금 막 읽어봤는데 그 변시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변시증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반드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지. 아까 제가 분명히 이제 망막 점막 영역에서 망막 박리가 망막 점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망막 박리가 재발한 걸 수도 있지만 망막 박리가 있었던 눈에서 망막 점막이 잘 생기고 망막 점막이 일부의 황반부 주변 일부를 구부러뜨리면 기존에 있던 변시증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변시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면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하시고 계속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아주 정밀한 검사니까요. OCT를 단층 촬영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롭게 생긴 병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망막 박리가 있었던 눈에서 또 망막 점막이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런 잘 말씀이시죠.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 망막 점막은 정말로 저도 많이 만나는 그런 흔한 질환인데요. 그렇죠. 그 망막 박리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망막 주변부에 열공이 있는 분들이 또 꽤 흔한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근시가 있는 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은 망막이 이제 눈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게 되면 그 얇아지다 보면 구멍이 쉽게 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이 구멍을 뭐랄까 주변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그렇죠, 그렇죠. 커지지 않게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망막 점막이 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망막 점막은 이제 아까 제가 망막 박리 환자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네 여기 보면 이제 열공이 있잖아요. 제가 수술을 해서 여기 레이저를 잔뜩 쳐놔도 열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있을 때 우리가 구멍을 메꾸는 게 아니라 네. 구멍 주변에 장벽을 쌓잖아요. 네. 구멍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염증도 유발하고 하니까 염증만으로도 망막 점막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구멍만으로도 열려있는 구멍만으로도 원래는 덮여서 나오지 못할 망막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맥망막의 물질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삐져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안구가 이제 밥그릇처럼 세워놓으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황반부가 제일 누워있으면, 자려고 누워있으면 황반부가 제일 밑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어나온 물질들이 황반부에 고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이는 이런 물질들이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엉겨 붙게 해서 망막 점막이 생기는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곡만 있었던 눈에도 그게 없었던 눈보다는 망막 점막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주제가 변시증, 네. 구부러져 보이는 건데 저 황반에 아까 그 4개의 줄이 있다, 뭐 또는 기찻길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부분에 뭔가 이상이 영구적으로 생겼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황반 원공처럼 아예 끊겨버리면 환자들이 변시증이라는 느낌보다는 선이 끊겨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에서 황반부 외층에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목시펜이라는 유방암과 관련된 약을 먹으면 망막의 외층이 일부가 소실되는 합병증이 드물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선이 끊겨 보인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질환도 이제 황반의 가운데에 이제 조직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흔하지 않은 병들에서도 그 망막 황반부의 망막 외층, 시세포층의 변화가 생기면 다 변시증, 변형시 같은 선이 왜곡되어 보이는 형상을 느끼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70대 초반에 엄마가 3년쯤에 황반 변성을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한쪽 눈에 드루젠이 크다는 말을 들었는데 중기인가요? 중기면 꼭 후기 습성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에는 되게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대규모 연구들이거든요.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 이제 역학이라고 보죠. 역학에서 보면 이제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제 아레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레즈 연구가 이제 이런 다양한 드루젠의 크기나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했더니 드루젠이 아까 보여드렸던 망막의 혈관 되게 작잖아요. 그 망막 혈관의 절반 크기보다도 약간만 더 크면 꽤나 의미 있는 드루젠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드루젠이 크면 클수록 나쁠 확률이 꽤 있는데 드루젠도 요즘에는 다양한 검사를 했더니 파키드루젠이라는 형태의 드루젠도 있는데 파키드루젠은 또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 드루젠이 아닌 가성 드루젠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진짜 드루젠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현재 드루젠이 있냐보다는 드루젠이 있다면 이 눈이 나빠질 확률이 20%다. 뭐 어떤 모양이면 30%다. 하지만 나에게 오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2명이 나빠진다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중기가 아니라 후기,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해서 휘어졌을 때가 치료가 필요하니까 아무리 확률이 0.1%에도 나한테 올 수는 있으니까 꼭 한쪽 눈씩 가리면서 구부러져 보이는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기에서 후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리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레즈에서 발표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간 단계에서 이제 카테고리 2에서 카테고리 3였던 것 같습니다. 2에서 후기 황반 변성으로 갈 확률이 7년 정도 지켜봤을 때 한 20에서 25%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카테고리 2에도 아주 다양한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만 그 조금 큰 게 한 개만 있어도 카테고리 2가 되고요. 작은 게 여러 개 있어도 카테고리 2고요. 큰 게 여러 개 있어도 카테고리 2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꼭 맞는 답은 아닐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휘어져 보이는 습성 후기 황반 변성이 오는지 몇 년이 아니라 그게 7년에 20%니까 1년에 몇 명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여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형광 안조 촬영은 또 언제 형광 안조 시행되는 촬영은 검사인가? 그 네. 단층 촬영에서 보면 이 눈은 습성일 거다 생각이 들었을 때 신생 혈관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 약제가 너무 비싸고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을 받기 위한 형광 안조 촬영의 검사 결과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에서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닌데 건성에서 OCT 그 단층 촬영을 찍었을 때 신생혈관이 의심된다면 그때 형광 안조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형광 안조 촬영은 형광 물질을 주사를 하고 그 형광 물질이 눈의 그 혈관을 지나갈 때
사진을 찍어서 혈관이 그 인텍트한,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피 새는 곳이 없는지를 사실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피가 셀 거라고 의심되는 질환에서는 사실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혈관에 네. 문제가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요. 네. 혈관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럴 때는 형광 안조 촬영을 이제 하게 되죠. 요즘에는 OCT 안지오그래피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형광 물질을 주사를 했을 때 가끔 샥이 부작용이- 오는 분들이 그렇죠. 부작용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물론 뭐 형광 안조 촬영만큼의 그 정보를 주진 못하지만 좀 손쉽게 혈관 조영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OCT 안지오 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네요. OCT 혈관 조영술이라고 네, 해야 혈관 되나요? 조영술. 조영도 네. 아니겠네요. 네네. OCT 안지오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그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여러 번 찍어서 움직이는 물질이 있는 것을 혈관으로 봅니다. 우리 망막에는 뭐가 안 움직이거든요, 조직이. 근데 혈관에는 적혈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 조직은 혈관으로 분류를 해서 찍는 건데 굉장히 정밀하게 찍히긴 하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면 모든 조직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제일 큰 문제는 형광 안조 촬영에서는 조형 물질이 문제 있는 혈관에서 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출이 되는 부분에 하얗게 아까 번져 보이는 걸 보여줬는데 OCT로 찍은 혈관 사진은 누출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누출된 영역에서는 이미 조직이 너무 깨져버려가지고 움직이는 적혈구가 보일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대체할 수는 없고 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혈관 그렇습니다. 모양을 네, 가늠해 안전하게 볼 찍을 수 수 있다. 있죠. 훨씬 네네. 안전하게는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이 분다님이 망막 층간 분리의 경우 언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언제 공막 돌융술을 하나요? 이 층간 분리는 오늘 나오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네. 레티노스키시스? 맞아요. 네. 아까 이제 그 망막 점막의 두 번째 환자분이 층간 분리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거기서 잠깐 언급한 거를 이제 들으셔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망막 층간 분리는 원인이 이제 다양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망막 점막에서 많이 생기고요. 고도근시 중에 병적 근시에서도 망막 층간 분리가 생길 수 있는데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그런 눈들을 보면 언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냐면요. 시력에 위협을 줄 만한 변화가 생길 때 합니다. 망막 점막이 있고 층간 분리가 있는데 안정적이면 물론 의료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고요. 그 이제 병적 근시라서 층간 분리가 있을 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되 그냥 뒀을 때 분명히 진행해서 시력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만회할 만큼의 이득이 있을 때에만 저는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요. 공막 돌융술은 유리체 절제술과는 달리 주변부에 열공이 있는 망막 박리에서 하는 수술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망막 층간 분리의 수술 방법은 아니고 망막 박리 수술 방법입니다. 고도근시라고 쓰셨네요. 네. 네. 여기서 보면 사실 많은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이 고도근시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시가 참 악의 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성인이 되면 근시가 진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장기에 또 요즘에는 근시 유병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너무 너무 많이 많이 하기 하죠. 때문에 네. 사실 어렸을 때 아이의 눈을 잘 지켜주는 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또 저는 교훈을 생각하게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예전에 저도 네. 근시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안경만 끼면 잘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망막 의사가 되면서 보면 근시는 진짜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시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소아 사시 쪽 선생님들이. 그래서 야외 활동을 뭐 요즘에는 할 곳이 잘 없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어렸을 때 저 정말 밖에서 많이 잠자리 잡고 뛰어다녔는데도 근시가 왔던 거 보면 만약 그걸 안 하고 안에서 책만 봤으면 마이너스 7.5디옵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디옵터가 됐을 수도 있고. 초고도 근시가 그렇죠. 될 수도 그러면 있었다. 더더욱 위험한 눈이었을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근시가 유전적인 인자도 있고 굉장히 많죠. 환경적인 네. 요인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야외에서 햇볕이 있는 야외에서 사실 노는 거 사실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너무 어렵죠. 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다양할 수도 치료로는 있죠. 드림 렌즈도 드림 있고, 렌즈도 있고, 이제 점안약 중에서 아트로핀 점안약도 아트로핀 있고. 네. 저농도로 요즘엔 부작용을 많이 쓰죠. 줄인 네. 아트로핀도 있고 요즘 뭐 드림 렌즈 효과를 좀 유사하게 낼 수 있는 소프트 렌즈 그렇죠. 타입도 새로운 있고요. 렌즈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드림 렌즈를 끼면 근시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0디옵터가 될 눈이 드림 렌즈를 열심히 잘 써서 마이너스 6디옵터만 돼도 나중을 생각하면 엄청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근시를 덜 진행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황반변성이나 뭐 다양한 그런 질환의 유병률, 확률을 줄여주는 많이 줄여줄 수 거니까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클 때 사실 눈을 더 나빠지지 않게 아이의 눈을 신경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분이 그 60세 여성인데 망막, 안막, 전막이죠. 네. 그리고 백내장 수술도 하셨고 광시증과 비문증이 오고 피곤하면 눈부터 아프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광시증과 비문증은 엄밀히 말하면 병적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광시증과 비문증은 아까 제 눈에 보여드리면서 저도 비문증 많다 그랬잖아요. 광시증과 비문증은 후유리체 박리라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증상들이라서 망막에 열곡만 없다면 광시증과 비문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내가 너무 불편하면 제 환자 중에서 비문증 때문에 이제 약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우울증 약을 먹거나 자기는 정말 이것 때문에 벌레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정도 심각하면 유리체 절제술로 유리체 내에 혼탁을 없애서 비문증을 없애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비문증 자체가 눈에 해롭지 않은데 그런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면 유리체 절제술은 어쨌거나 눈에 구멍을 뚫는 해로울 수 있는 수술이니까 비문증을 없애기 위해 이 수술을 반드시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비문증으로 인한 피해가 유리체 절제술로 생길 수 있는 피해보다 더 높을 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망막, 안막은 광시증과 비문증과는 좀 무관해서 또 역시 눈이 아픈 것도 역시 또 다른 질환이라 눈이 아픈 질환은 이제 저보다는 원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되실까요? 백내장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수술을 받는 것 자체로 안구 건조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눈을 또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면량 또 뭐 드시는 약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건조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또 그 어떤 타입의 건조증이냐에 따라서 사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거랑 받지 않는 거랑 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글로 봐서는 안구 건조증에 의한 불편이 사실 많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꼭 수술한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가까운 좋은 안과 원장님을 찾으셔서 또 치료를 받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듣는 질문 중에 네. 그 망막 점막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네. 아까 그 정상 망막 두께가 약 그 250에서 30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보통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두꺼워지죠. 망막 점막이 있으면 뭐 대시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양쪽의 사물의 크기가 다르게 보여서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수술의 기준이 아마 그 선생님들마다 다르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수술하고 계신가요? 이게 네. 미국도 서부 쪽 망막의사와 동부 쪽 망막의사가 이제 이 질환을 망막 점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교수님께 이제 배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지금도 삼성병원에 있고 삼성병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망막 점막에 대한 수술을 꽤나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막 점막으로 변시증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면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돌아오니까 그냥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을 생각할 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점막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분들의 생각도 정말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수술의 목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멈추는 게 목적이고 다행히 지켜봤더니 현재 멈춰 있다면 수술을 해도 멈추는 게 목적인데 수술을 안 해도 멈춰 있다면 꼭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진행이 빠를지 모르니까 조금 자주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봤을 때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차츰차츰 보는 간격을 늘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암슬러 그리드 같은 걸 드리고 항상 한쪽 눈씩 가리면서 증상의 변화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조금씩 간격을 넓혀서 수술 안 하고 보존 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두께가 예를 들면 뭐 400이다, 500이다 이런 뭐 수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두껍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케이스처럼 한 600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일단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제 이것보다 가라앉히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 350 정도의 애매하다.
그 정도면 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신 조금 자주 봐야겠죠. 350이었던 눈이 뭐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350이었던 눈이 2달 만에 한 500으로 진행하고 시력이 0.8에서 0.2까지 떨어지는 환자들도 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분들은 망막점막은 수술하면 크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또 수술을 빨리 해주면 금방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망막 질환의 한 80%는 되는 것 네, 같아요. 상당히 많은 질환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여러분들께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을 굉장히 요약해서 재미있게 방송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황반 질환에 대해서 공민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도